울산경제신문 2022 이코노클래스 제1편 이 시대 최고 이코노미스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초청 강연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에 이게 서 계신 분들은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차분하게 이렇게 앉아 주시면 너무 좋고요. 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앞으로 더 앉아 주셔도 더 좋습니다. 제가 아마 거의 놀랄 만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강연을 하는 편이어서 제 뒤에 분들하고는 소통을 또 못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급하게 막 사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15분 정도께 가장 많이 소통에 참여해 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울산경제신문에서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뒤에 분하고는 소통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제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좀 앞으로 자리 옮기셔도 좋습니다. 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경제전망, 위기의 경제, 23년 희망은 있는가라는 이 컨셉의 오늘 포럼에서 좀 이런 게 궁금하다. 나 좀 이런 얘기를 좀 속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들으러 왔다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면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몇 년 전에 비해서 반으로 떨어진 거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이 직접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런 질문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픽스텝 0.5%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또 두 분만 더 듣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경기 하반기에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에 따라서는 2, 3년 또 더 걸려야 회복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언제쯤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지.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까? 언제까지 침체고 언제까지 회복될까? 궁금하시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두 분만 제 질문 받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강의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아직. 한 분만 더. 최근에 중국 위드 코로나가 지금 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대봉쇄 완화 조치에 따른. 그다음에 미국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이민자 정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업률이 떨어지질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갈 거라고 했죠. 근데 이민자라든가 지금 계속해서 IT 기업들은 해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는 고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교수님 책에 내핍점이 있죠. 책 보셨어요? 책 봤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핍점 시대에 비머 마스크 네스크인가 뭐 뒤에 그 부분이 비머 네스크요? 비머 네스크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책을 끝까지 읽으셨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말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거 2권 들고 잠깐 한번 돌아보고 자랑 한번 해주세요. 2권 다 들고 인증샷 뒤에서 사진 찍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인증샷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이 정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겠구나. 최대한 반영해서 강연에 담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강의가 있고 1시간 정도 그리고 20분 정도 질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3시까지 강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그럼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 좀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인사를 드리는 인사법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인사법에 대해서 또 화답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 화답은 박수 더하기 함성이에요. 한번 예행 연습해 볼게요. 박수 함성 시작. 좋습니다. 자, 이거보다 2배로 소리를 내주시고 그리고 가장 티나게 박수 함성 쳐주시는 분께 선물을 당연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티가 나야겠죠? 그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멀리 앉으셨어요? 티 날 거면 여기 앉으시지. 여기 앉으세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보세요. 앉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매년 경제 전망을 발간하고 있는 경제 전망의 저자이고요. 네, 매번 경제 전망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받으신 선물도 22년, 23년 제가 골고루 준비를 해서 드렸고, 이미 23년 전망서가 있으신 분은 22년서로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사인 받으신 분 있잖아. 저쪽 밖에서 어디 계십니까? 예. 그러면 22년 전망서로 참여하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쟁 전과 후는 같습니까? 달라요. 근데 전쟁 전과 후는 다른데 그놈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계 경제에 숙제들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쌓였는데 바이든의 책상 위에도 역시 그 숙제 하나 맨 위에 인플레이션, 이놈의 물가 못 잡다간 내가 잡히겠구나 하는 지경에 놓여져 있다. 이 미국 물가는요, 정말 우리나라도 심각하지만 미국 물가는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진짜 심각합니다.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놈의 물가 잡겠다고 가감없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 모습, 결국 그것이 물가와 금리가 우리 경제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경제의 모습, 이런 그림을 우리는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십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러다가 우리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외환위기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실제 외환위기 왔을 때 어떤 누군가는 어떤 정책을 동원해서 대응을 해볼까 고민하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 외환위기 오면 강달러 오겠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일확천금 벌어보자 고민을 하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고 그 변화에 걸맞게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모습과 달리 어떤 누군가는 공장 속에 들어가 우물 속에 들어가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 만들던 물건 똑같이 만들고 있어요. 어제 고민했던 거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요.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제 풀었던 숙제, 그 숙제를 풀기 위해 도입했던 공식, 그 공식을 똑같이 도입하고 있어요. 오늘의 숙제는 그 공식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만 들고 있어요. 같은 외환위기가 처했지만 모두에게 어려움을 준 게 아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책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철부지의 철은 뭡니까? 계절. 부지는 뭐죠? 모른다. 그럼 철부지가 뭐예요? 계절의 변화를 모른다예요. 회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봄에는 농부가 어떻게 됩니까? 씨 뿌리죠. 겨울엔 뭐 해야 됩니까? 가을에는 수확해야 되죠. 근데 가을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망하겠죠.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철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나한테만 옵니까? 모두에게 옵니까? 모두에게 와요. 그러면 고금리는 나한테만 와요? 모두에게 와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나한테만 와요? 모두에게 와요?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모두에게 위기가 와도 모두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철에 맞게 계절에 걸맞게 대응하면 되겠다. 겨울이 온다 그러면 겨울 옷을 입고 나가면 되는데 왜 여름 반팔 입고 겨울 바깥에 추운데 나가느냐. 그러니까 동상 입을 것뿐이에요. 겨울이 오면 파카 준비해서 파카 입고 나가면 돼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앞으로 어떤 변화가 전개될지를 주목해보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되세요? 네. 기대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만났던 미국 물가 상승률 9.1%, 이 숫자는 아까 책 받으신 선생님 인생에는 처음 만난 숫자예요. 만 41세가 안 되는 청년들의 인생에는 9.1%라는 미국 물가 상승률을 태어나서 처음 만난 거예요. 41년 만에 최고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고물가 압력이 찾아온 거예요. 심각한 거죠.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질문해요. 여러분, IMF 외환위기 때 좀 어땠나요? 질문합니다. IMF 외환위기 때 좀 어땠나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IMF 외환위기 어땠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힘들었다고요? 학생들이? 안 태어나서 몰라요 이럽니다. 만 24세가 안 되는 대학생 청년들의 인생에는 그냥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6.3%조차 24년 만에 최고치예요.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고물가가 우리 경제에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투자 관점. 2022년 경제 전망에서 제가 회장님께 이 책을 드리면서 한번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서 받으신 분은 333페이지 열어봐 주세요. 제가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대표해서 읽어주십사. 자, 제가 여러분께 투자 관점에서 뭐라고 조언해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21년 상반기까지는부터 한 문단만 좀 청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여기. 네, 크게 읽어봐 주십시오. 21년 상반기까지는 공격적 투자가 유리했을지 모르겠지만 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필요가 생겼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연 2% 중반까지 오르고 금융사들이 연 5%에 달하는 특판 예적금을 내놓고 있다. 연끌투 시대는 끝났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죠. 21년 10월에 22년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라고 한 거예요? 22년에는 공격적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하지 마셔라. 그리고 뭐 하셔라? 저축하셔라. 금리가 올라가니까. 왜 금리는 왜 올라갈까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작년에 이 물 한 병을 사는데 1,000원 주고 샀어요. 올해 이 물 한 병을 또 사야 되는데 2,000원을 달래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2배로 올라갔죠. 근데 이 물건 살 때 썼던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 자, 금리가 뭐라고요? 돈의 가치. 꼭 기억하세요. 금리가 뭐라고요? 돈의 가치.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동안 돈의 가치, 금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물가와 금리는 어떤 관계예요?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역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금리와 물가는 역행한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너무 높으면 이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돼. 금리 올리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자, 물가가 너무 낮으면 물가를 적정하게 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야 돼요. 그게 통화정책이에요. 그게 통화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가가 치솟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높은 금리 시대가 찾아오니까 역시 돈이 이동하는 거 어디로?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쏠리는 거예요.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주식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 그러니까 22년 안에는 주가가 계속 떨어질 테니 22년 안에는 주식하지 마세요. 22년 10월부터 하세요. 10월까지는 떨어진다. 대신 제가 또 시간이 있으면 읽어보겠지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에 투자를 하라?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22년은 인플레이션 시대. 그러면 뭐에 투자를 하라? 대신 저축하라.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뭐에 투자하라고 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원인, 그 동력이 뭐였어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투자하라고 한 거예요? 원자재 사셔요. 원자재 어떻게 사요? 원유 선물 ETF. 원유에 투자하는 방법.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구리 원자재. 그럼 원자재에 투자를 하라. 저도 역시 20년 5월에 원유 선물 ETF 사서 2022년 6월에 다 팔았죠.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가 이겁니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물가 정점 찍을 때까지. 정점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물가 정점 찍었잖아요. 네, 찍었죠. 예, 맞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심하면 큰일 나죠. 지금까지 듣고 그럼 원자재 사라는 건가? 지금부터 졸아요. 그래도 그때부터 망하는 거죠, 그죠? 예,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제 금리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께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옆에 분이 만약에 쓰러지셔서 숨을 못 쉬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CPR, 인공호흡 해주고 싶으시죠? 자, 사람이 혼자 숨을 못 쉴 때 숨쉬게 도와준다. 그게 인공호흡이죠. 역시 경제가 혼자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숨을 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를 봐야 돼요. 한번 보세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은 뭐 하고 싶어져요? 돈 빌리는 비용이 싸니까 투자하고 싶어져요. 그죠? 그럼 투자가 늘어나면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니까 일자리가 늘겠죠. 맞습니까? 일자리가 늘어요. 그럼 일자리가 늘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니까 소득이 늘겠죠. 맞아요? 소득이 늘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요. 뭐 하고 싶어집니까? 소비하고 싶어져요. 그죠?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또 기업들은 소비가 늘어나네? 더 신사업하고 더 생산 설비 늘리고 투자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혼자 숨 쉬는 거예요. 경제가 숨 쉬는 거. 선순환 구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경제가 선순환을 못한다. 혼자 숨을 못 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금리 인하라는 거죠. 그게. 검증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제가 숨을 못 쉬죠. 경제가 죽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제 살려야 되니까 금리를 떨어뜨리죠. 역시 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을 때 경제가 숨을 못 쉬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제로금리로 떨어뜨리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기 부양책이 바로 금리 인하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근데 경제가 혼자 살아나네. 이제 숨 다 쉬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금리 인상은 어떤 속도로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의 속도는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베이비 스텝 룰. 누구의 걸음소리? 누구의 걸음걸이? 아기의 걸음걸이로 올려라. 자이언트 스텝 하라고요? 빅 스텝 하라고요? 아니에요. 누구의 걸음? 베이비 스텝 룰. 원칙을 지켜라.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해라. 금리 인상을 천천히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중학생 자녀가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생 자녀. 그리고 계속 손 들고 계세요.
이 중에 나는 말을 정말 안 듣는 중학생 자녀다.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말 정말 안 듣는다. 이쪽으로 한번 나와봐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 2학년. 딱 또 더군다나 중2예요. 미리 받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중2 학생한테 용돈 주고 계세요? 네, 용돈 주고 계시죠. 용돈을 주다가 만약에 내일부터 용돈 안 줘. 동공이 흐트러지세요. 지금 불안해지세요. 그랬을 때 아이의 반응. 이쪽 좀 가까이 와주시고. 반응이 어떨까요? 학원 안 갈 거겠습니다. 학원 안 가? 학원 필요 없어. 때려쳐. 그 다음 또 반응이? 그다음에 그 자기가 좋아하는 네. 가출을 가출해. 집을 나가. 엄마 아빠랑 관계를 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아이들의 반응. 이거 아세요? 아시면 이것까지 드리고.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사춘기라고 합니까? 너무 원하는 답변이 아니니까 책 돌려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반응을 뭐라고 하죠? 질풍노도로 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주세요. 전문 용어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이렇게 용돈 주다가 갑자기 용돈 끊었을 때 나타나는 아이들의 반응 따라해주세요. 발작. 그걸 발작이라고 합니다. 발작. 인문학에선 그걸 지랄발작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선 그걸 긴축발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긴축발작. 두 권 다 들어도 되겠죠? 네, 받으시고 앞에 자랑 한번 해주세요. 여기 사진 찍고 계시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축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금리를 빡빡빡 인상하면 돼야 안 돼요? 긴축발작이 일어나요. 긴축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베이비 스텝 룰을 지키면서 천천히 인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룰을 깨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오늘 저는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4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왜 4시에 일어났을까요? 네? 카타르 월드컵 보려고? 네? 소변 보러?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제신문사에서. 소변 보려고 4시에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네. 네. 보신 분. 보신 분. 2명 보셨어요? 이리로 나오세요. 한 명 나오세요. 두 분이 부부세요? 네. 그러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받으세요. 축하드립니다. 23년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는 24년은 본인이 사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사진이요? 사진 찍고 싶으시대. 예, 부인분이. 이거 들고 찍으세요. 그러면 사귀는 줄 알아요. 네, 됐어요? 야, 좋습니다. 조금 더 잘하시면 23년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예를 들어 어제 그저께는 밤 10시 반에 딱 끝나는 방송이 3프로TV가 딱 10시 반에 끝나는데 그걸 출연하기로는 했다가 10시 반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다. 10시 25분에 끝나고 난 나가겠다 하고 출연을 하고, 여기가 이제 스튜디오잖아요. 그럼 옆에 이 대기실 같은 데 있잖아. 거기서 그냥 유튜브 열어요. 왜요? 10시 반에 뭐 발표되니까? 미국 CPI 물가 발표되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을 기울여요.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금 일련의 경제 현상을 3단어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그냥 3단어로 요약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물가. 두 번째, 금리. 세 번째, 시장.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죠. 금리 인상하다 보니 너무 높아진 금리에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물가 발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정돼요.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 물가 잡혔나 안 잡혔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밤 10시 반에
이제 미국 물가뿐만 아니라 근원 물가 발표까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게들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가 발표가 기대치,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더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급등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런 거죠. 근데 오늘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했죠. 근데 빅스텝 금리 인상하겠다. 이것은 시장이 다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기대했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이미 반영된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주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뭐라고 했어요? 연준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앞으로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올리겠다라는 점도표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걸 4.6%까지만 올리겠다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5.1%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만큼은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게 발표됐으니까 어때요? 놀라죠. 그럼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죠.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빠지죠. 그러니까 그걸 주목하기 위해서 영상 트는 겁니다. 울산경제신문사 제가 처음 뵙고 회장님도 뵀으니까 이런 뭐 이게 우리 임직원분들이 들으시면 좀 싫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걸. 그죠? 그 어떤 국내 울산 혹은 뭐 부울경의 몇몇 신문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세계 어떤 언론보다 더 빨리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의견을 올리는 겁니다. 왔으니까. 자, 어쨌든 금리 인상 이렇게 가속화되다 보니, 또 앞으로 금리 더 올릴 것처럼 그렇게 발표가 되다 보니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장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걸 좀 자른 겁니다. 시간 관계상. 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주식, 부동산, 실물경제, 뭐 외환시장 달러 여부, 이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라는 것을 그려보고, 그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그림 그리면 투자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여러분 경영의사결정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 얘기 해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에 진짜죠.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높아진 금리가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닐까, 꼬꾸라지는 거 아닐까 하는 염려가 실제 지속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를 이렇게 강하게 올려요. 금리가 뭐라고 했죠? 금리란? 예, 다시 한번. 금리란? 예, 다 같이요. 다시 한 번만. 금리란 돈의 가치. 그러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이 가장 강도 높게 금리 인상했죠. 맞아요? 맞아요. 왜? 가장 강도 높은 물가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가장 강도 높게 가장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금리란 뭐라고 했어요? 돈의 가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했으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나홀로 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국은 이 와중에 금리를 인하해요. 이 와중에 일본은 금리를 동결해요. 이런 식으로 미국만큼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강대국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전략 관점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농심그룹의 그 경영전략회의에 가서 이렇게 경영전략 의사결정에 참조하세요라고 제안 드렸었던 게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농심그룹이 뭐 만들어요? 라면, 그리고 과자. 좋아하세요? 라면 과자? 그죠? 근데 그거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가 뭡니까? 밀가루. 밀가루 말고 또 뭐 있어요? 이거 튀겨야 되니까 식용유. 그럼 이게 뭐예요? 밀가루와 식용유가 원자재인 거예요. 원자재. 그죠? 이거 다 뭐예요? 수입해요. 근데 이
이런 식료품 회사는 이런 것을 지속 가능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그 원자재를 비축해 둬요. 그 비축분이 얼마만큼 쓸 수 있을까요? 보통 한 1.5개월, 2개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축해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제안했을까요? 올해 1월 달에 원자재를 1년치 확보해 놓아라. 왜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원자재 가격이 정점 찍고 물가 정점론 정점 찍고 떨어질지라도 계속 뭐가 나온다? 강달러가 나온다. 강달러가 나온다는 얘기는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거를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축분을 1년치 확보하라. 그러니까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수익성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거고요. 하물며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이 강달러 현상 나오고 공급망 병목 현상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 원자재를 충분히 미리 확보하고요. 또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라면 가격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또 과자 가격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도 그게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가격만 올릴 수 있으니까 수익성은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죠. 그게 경영 전략이에요. 기업은 경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경제 환경 변화에 걸맞게 의사결정하는 거, 어떻게 움직일지를 먼저 보고,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같아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자녀분이 또 취업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이란 뭡니까? 취업이란 기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업은 뭐를 고민하고 있어요?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내년에 뭐가 문제일 것 같아. 계속 그거 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기업들은. 옆에 있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환율 어떻게 될까? 엄청나게 고민합니다.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될까? 철강 가격 어떻게 될까?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해. 해운 물동량 어떻게 될까? 해운 운임은 어떻게 될까?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는데 나 취업시켜주세요 하고 면접 자리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왔는데 토익 점수 좀 부족해요. 학점 좀 부족해요. 근데 지금 국면이 이렇고 우리 김광석 교수님 경제전망책 읽고 왔는데 내년 경제 이렇게 될 테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인사 담당자가 같이 일하고 싶다가 되는 거예요. 면접 자리에서 나를 보여줘야 돼요. 나를. 기업은 경제 환경에 둘러싸여 있고 그거 가지고 고군분투하는데 취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 관심 없으면 대상이 될까요? 같이 일하고 싶을까요? 반대로 그 얘기가 틀렸든 맞았든 얘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 기업과 함께 고민해 볼 만한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심어주는 게 면접자리인 거예요. 날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면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경제 주체거든요. 역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울산경제신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모두 앉아 계신 대표님들 마찬가지 계속 뭐합니까? 주변 파트너 기업들과 소통하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협업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나가려면 또 공급업체 입장에서 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뭐 해야 돼? 소통할 때 이 기업이 뭐가 어려운가를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이 뭐가 고민인지를 알면 공감이 되고요. 같이 파트너십이 생기는 거예요. 협업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경제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달러 기조가 왜 나오는지 말씀드렸는데 강달러 기조가 꺾인다. 이것은 왜 그래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물가 정점론 나왔었죠. 물가 정점론. 그러니까 물가가 정점 찍고 이제 안정화된, 물론 아직도 한참 높은 물가입니다만 정점은 찍었구나.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해도 되겠구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들어가니까 환율이 어떻게 돼요? 정점 찍은 거구나. 정점론. 환율 정점론. 그러니까 결국 주가도
저점 찍고 반등하는구나. 주가 저점론.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씩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물가 정점론. 자, 두 번째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자, 세 번째 환율 정점론. 네 번째 주가 저점론. 이게 다 언제예요? 10월이에요. 지표만 달랐지 이 네 가지 지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같이 톱니바퀴처럼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죠? 네, 강달러 기조가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주식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궁금하시죠? 주식 20년에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22년에 참패예요. 자, 근데 나의 모습인가요? 네, 그래요? 많이들 이런 질문하죠.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아니에요.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왜 떨어질 때 사십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자, 2020년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갔어요. 근데 10만 전자 찍고 많은 이 주식 전문가들이 9만 전자 떨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싸다, 담아라. 8만 전자 떨어집니다. 또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7만 전자 떨어져요. 또 뭐라고 합니까? 진짜 싸다, 담아라. 6만 전자 떨어집니다. 야, 이건 진짜 박일세일이니까 내 말 믿고 담아라. 5만 전자 떨어지고. 철부지죠. 철부지의 조언이죠. 22년의 경제 국면이 어떤 계절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손을 올려봐 주세요. 다 같이 저랑 같이 풍선 불 거예요. 풍선 불면 이렇게 커지겠죠? 자, 같이 불어볼게요. 자, 시작. 이게 뭡니까? 22년. 자, 다시 이제 바람 빨아들이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22년. 강의 끝난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얘기인 거예요. 금리 인하할 때 주가 떨어진 거예요. 주가 오른 거예요. 금리 인하하면서 인공호흡할 때 주가 급등한 거예요. 삼성전자만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일괄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22년 모든 종목이 일괄적으로 떨어졌죠.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죠. 삼성전자는 1분기, 2분기, 3분기 매번 역대 최대 실적만 발표했어요.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죠? 종목과 무관한 장세예요. 역유동성 장세예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금리 강한 인상, 그 긴축의 시대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0년 제로금리 도입하고 금리 인하는 완화의 시대. 따라해주세요. 완화의 시대. 그리고 금리 인상 강하게 했던 긴축의 시대. 따라해주세요. 긴축의 시대. 다른 시대라고요. 다른 계절이라고요. 계절이 바뀌었는데 왜 같은 옷을 입고 다니냐 이거예요. 여름일 때 여름 옷 입었다면 겨울일 땐 겨울 옷 입어야 되는데 왜 여름 옷 입고 겨울에 나돌아다니냐 이거예요. 주식하지 말라는 말이 그겁니다. 계절을 구분하라는 말밖에 드린 게 아니에요. 시대를 구분하면 돼요. 시대에 걸맞게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는 거예요. 22년의 모습이 이겁니다. 근데 제가 주가가 10월에 저점을 형성했다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해가 제일 높아요? 내년이 더 높아요? 내년이 다 높다고 하시죠? 기준금리가 23년 2분기가 고점일 것이라고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이 언제예요? 10월이에요. 그러니까 10월이 저점인 거예요. 주식시장은 선행성, 선반영, 선행성이. 따라해주세요. 선행성. 주식시장의 특징이 선행성이에요. 외환시장의 특징이 선행성이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싶어서 돈을 먼저 빼고 먼저 넣고 하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동행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동행성. 이 시장의 컨셉을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런지 제 질문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22년 끝자락, 12월 끝자락의 금리가 대략 한 7%, 8% 극단은 상단은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내 집 마련하고 싶지 않죠? 네. 그러면 내년에 금리가 더 올라가요. 그럼 내년에야 내 집 마련하고 싶어져요? 아니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주냐고요? 앞에 앉으셨으니까. 저 앞에 앉은 사람 좋아합니다, 원래. 앞에 앉았으면 앞에 앉은 대가를 받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아마 긴장하지 마시고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지니까 이 높은 금리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구매 의사를 어떻게 해요? 꺾어놔요. 의사. 여력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구매하고 싶어지지 않게 만들어요. 맞죠? 매수, 수요 측면을 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재밌게도 구매 여력도 꺾어놔요. 구매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매 여력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작년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의사가 있어요. 그럼 2억만 대출받으면 돼요. 근데 작년에는 2억 대출 받으려면 100만 원씩 이자를 납입하면 됐는데 올해는 이자가 꽁충 뛰어서 200만 원씩 납입해야 돼요. 내가 300만 원 급여 생활자인데 100만 원은 갚을 수 있지만 200만 원까지 도저히 불가능해. 여력이 어떻게 된 거야?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집을 구매하고자 구매 여력을 꺾어놔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꺾어놓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매수세를 꺾어놔요. 반대로 매도자를 볼게요. 공급업자 입장에서 볼게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져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급해지죠. 이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그러면 빨리 팔고 싶어요? 늦게 팔고 싶어요? 빨리 팔고 싶죠. 언제까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해가시죠? 네. 동행한다 이거. 이게 왜 동행하냐면 앞으로 금리 올라갈 것 같아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주식이야. 6개월까지 계속 올라가겠네? 그럼 주식은 어떻게 팔아요? 클릭 하나로 팔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클릭 하나로 팔려요? 오늘 부동산에 내놔요. 그럼 오늘 팔려요? 계약이 오늘 성사돼요. 오늘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몇 개월 있다 걸리죠. 선행하기가 어려워요. 특성상.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동행한다. 뭐와? 금리와 동행한다. 근데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갔고 볼게요. 검증해 볼까요? 2020년 집값이 폭등하죠. 왜 폭등한 겁니까? 풍선 부셨잖아요. 금리 인하 때문이에요. 금리 인하 때문이에요. 2022년 집값 상승률이 이제 둔화됩니다. 왜죠? 금리가 동결됐죠. 그리고 2022년 이 집값은 또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죠. 그죠? 이건 폭락이라고 볼 수 있죠. 폭락하죠. 이게 주간 단위로 지난주보다 얼마 떨어졌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 주간 단위로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매주 마이너스 0.5%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저점이에요? 더 떨어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떨어질 거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매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거래 절벽 현상이 일어나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더 떨어질까요?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금리의 고점까지 동행한다고요. 언제? 23년 2분기까지 더 떨어져요. 그럼 이게 그려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언제예요? 마이너스 1. 요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자, 근데 이 값이 다시 그 이후로는 반등하겠죠? 반등하겠지만 반등한다고 해도 이게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여기 0 밑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지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까지 요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올라갈 때 기다렸다 사야 돼요?
기다렸다 사야죠. 언제까지? 0으로 바뀌기 전까지. 마이너스 0.1, 2 요 정도 선까지 나름 올 때쯤 사도 안 늦어요. 지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 남겨요. 강의 끝나면 오늘 강연 잘 들었다고 또 인사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 화답해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 지금 신혼부부인데 우리 동네 집이 막 이만큼 폭락했어요. 이제야 좀 내 집 마련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더 기다리세요. 더 기다리세요. 주택가격 조정기의 초입에 불과하다. 아직도 조정이 더 많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정확히 이것만 보면 됩니다.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이 줄어들 때는 집값이 급등하는 거예요. 미분양주택이 그냥 보합이다. 그러면 집값이 둔화야. 보합이에요. 그러다가 미분양주택이 급격히 쌓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주택이 아직까지 많이 남았죠? 기준선을 보면. 아직도 쌓일 미분양주택이 많아요. 더 떨어질 일이 많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23년 끝자락부터 미분양주택이 또 감소해요. 24년에 만약에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이제 또 오르기 시작하는 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가는 거지만 뭐 중장기적인 흐름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혹시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야기 잘해달라고 박수 함성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 우리 맨 뒤에 스텝. 네, 본인 빨리 나오세요. 박수 티나게 쳐주셔가지고. 티나면 드리는 겁니다. 티가 많이 났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세계 경제는 가장 충격적인 위기에 빠졌었고요. 21년, 22년 나름 회복되는 듯 했다가 전쟁의 충격으로 인플레이션의 역습, 금리의 역습으로 세계 경제가 어두워집니다. 그죠? 근데 세계 경제의 평년 성장률이 3.5 수준이니까 22년도 3.5가 안 되니까 어두운 경제 올해. 근데 23년은 3%대조차 못 지키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20년 팬데믹 경기 위기가 왔었고요. 21년, 22년 나름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전쟁의 충격, 인플레이션의 역습, 금리의 역습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준선이 2%예요.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거마저 채 안 되는 경제, 결국 23년 경제는 경기 침체를 맞이한다. 이렇게 정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고요. 어쩌면 혹독한 경제가 올 수 있겠다.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강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아까 질문 주셨는데 비머네스크.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비머네스크. 비머네스크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비머네스크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낸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유래된 배경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멀리뛰기 선수들이 뛰기를 준비합니다. 비먼이라는 멀리뛰기 선수가 그날따라 너무나 컨디션이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렵겠다 하면서 가까스로 예선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자고 내일 본선 게임이에요. 근데 본선에 진출할 선수들을 옆에 보니까 더 걱정이에요. 야,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1등 옆에 있어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 옆에 있어요. 지난 금메달리스트 옆에 있어요. 아, 나는 끝났구나.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아, 그냥 포기할까? 그러니까 막 잠도 안 와요. 오늘 잠잘 자야 나름 내일 경주하는데 컨디션도 안 좋은데다가 잠도 안 와요. 아, 잠이라도 자야 되겠다.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니까 그 다음날 어때요? 상태가 꽝이에요. 꽝. 아, 나는 그냥 포기하자. 게임하지 말자 그냥. 아, 나 오늘 망했어.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금메달리스트 동료가 조언을 해줍니다. 이 조언을 저랑 같이 합창으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금 너의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이네.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내 마음엔 날개가 달려있어. 그것을 사용해서 힘껏 날아오르라고. 이 조언을 듣고 이 선수는 그 스트레스를 버리고 그냥 뛰어버립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8만 명의 관중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심지어 이 세계 신기록은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 깨지지 않던 대기록이었고 본인조차 그 기록을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낸다. 비머네스크. 결국 이렇게 비먼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은 동료의 조언이었었던 것처럼 오늘 제 강연이 그리고 받으신 책이 여러분의 23년의 조언이 되어서 최악의 상황인 거 맞습니다만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는, 충분히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